1993년 3월 8일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김진영 대장은 계룡대 집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관 서완수 중장은 전국 40개 기무부대장들을 모아놓고 원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군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두 사람의 전화기가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권영의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부로 귀관을 전역 처리합니다. 두 사람이 그 말을 듣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치밀했던 권력 교체극, 김영삼 대통령의 한화회 속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랜 야당 생활 끝에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영삼이 넘어야 할 벽은 의외로 경제도 야당도 아니었습니다. 그 벽은 바로 군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힘,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 있던 한화회였습니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새 대통령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군이었습니다. 군대는 박정희의 뒤를 이어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실권을 장악하다시피 한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언제든지 문민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은 한화회라는 사조직을 통해 점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한화회는 어떤 조직일까요? 한화회가 육사 출신 장교들로 구성된 군대 내의 사조직이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입회 조건은 두 가지였죠. 경상도 출신이고 육사 성적이 최상위권이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기준을 내세워 조직원을 선발했고, 일단 한화회에 들어오면 군대 내의 출세가 보장되다시피 했습니다. 선배들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거기에 들어오는 구성원에게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나라 군대 안에 또 하나의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화회는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1973년 소위 윤필용 사건이 터졌을 때죠. 이때 군 내부를 샅샅이 뒤지게 했던 대통령 박정희에게 전두환을 필두로 한 한화회 조직이 포착되었습니다. 리설에 의하면 전두환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후일 쓸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조직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이 조치가 후일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한화회는 자신들의 세력을 야금야금 확장시켜 나갔죠.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죠.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수사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육사 5기 출신인 정승화였습니다. 그는 군대 내에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로 전두환의 전행을 보며 그를 동해안의 한직으로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버린 전두환이 선수를 칩니다. 그게 12.12 사태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끄는 한화회 세력이 정승화를 체포하고 전차를 몰아 서울 한복판을 점령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후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14년 동안 한화회는 사실상 군의 모든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5분의 4, 수도 방위사령부의 사령관 10명 중 8, 청와대 경호실장 전원을 차지했죠. 그야말로 한화회가 군의 모든 혈관을 장악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조직이 문제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는 국가의 방위 조직이어야 하는데 정치 권력과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특정 집단이 군인사와 권력을 장악하면 민간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김영삼은 이 점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이상 군의 정치 개입을 끊어내지 않으면 새 정부는 시작부터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회는 그저 정리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 새 정부가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한화회가 이렇게 군 내부에서 또한 정치권과 연결되어 대단한 위세를 떨칠 때 한화회에 속하지 않은 장교들, 즉 비한화회 장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윤용남 장군은 사단장 진급 차례가 됐을 때 인사 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도 누가 먼저 나가야 하는지 알잖아? 이번엔 쉬고 다음 차례에 나가. 윤용남은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밤새 분함을 참지 못해 혼자 술을 들이켰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군대 전반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이 한화회 속청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의외로 대통령 당선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6년 국회 국방위원회 회식 자리에서 군인이 현직 국회의원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농담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당시 군 수뇌부 장성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폭행하는 하극상에 가까운 난투극이 벌어졌죠. 아무리 군사정권 시대라 해도 군인이 국회의원을 패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야당의 거도였던 김영삼은 이 사건을 보고 하나회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근은 대선 후보 시절 권영의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나회를 숙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김영삼은 청와대 내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절친한 친구인 김윤도 변호사가 이끄는 민간 조직과 제1야전군 기무부대장 출신 예비역 중령을 포함한 전역 장교 그룹과만 은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왜 이토록 극단적인 보안을 유지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나회 숙청 계획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12.12 같은 쿠데타가 또 한 번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979년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하나회를 조용히 물갈이하려다가 정보라인을 장악한 전두환 세력에 의해 역으로 당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던 거죠. 숙청거사 이틀 전인 3월 6일 오후 비성그룹은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제거 대상, 방법, 사후 조치까지 전부 확인 완료.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한편 이 순간까지도 하나회 수뇌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진영은 자신이 대통령 김영삼과 고향과 종교가 같다는 점을 들어 내가 곧 합참의장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1993년 3월 8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달 새벽 김영삼은 권영의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역사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김영삼, 군인들은 그만둘 때 사표를 제출합니까? 권영애, 군인들은 사표 내는 일 없이 인사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각오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아 그래요? 그라모 됐구마. 내가 육참총장하고 기무사령관을 오늘 바꿀락 합니다. 단 몇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화가 대한민국의 문민 통치를 완전히 자리잡게 하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지시를 받은 권영애는 극비리에 육군본부, 기무사, 수방사, 특전사의 동향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업무를 보고 있던 두 사람에게 해임 통보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죠. 서완수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함께 기무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참모장 김도윤 장군은 자신이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전화를 따로 받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서완수는 자신이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부하들 앞에서 직접 알려야만 했습니다. 김진영 전 총장은 이후 측근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내게 신임을 보낸 대통령이었는데 도대체 그 며칠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냐. 그의 고등학교 동기였던 박관용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정치인의 속뜻을 군인인 네가 어떻게 알겠냐? 후임 육군 참모총장에는 비하나회 출신의 김동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기무사령관에는 김도윤 기무사 참모장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공석이 생기고 후임이 결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시간 5분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9일 아침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영삼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랬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 짝사람들 깜짝 놀랬을 기야. 한 수석비서관이 답했습니다. 카카, 저희들도 그렇지만 국민 모두가 얼떨떨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랬던 게 사실입니다. 동아일보는 당시 군부 반응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단하군. 역시 대단해. 충격을 넘어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회 수뇌부는 1차 속청 이후에도 방심했습니다. 노태우 계열의 장성들은 전두환계를 날리는 쇼를 하는구나 정도로 판단했고 심지어 ROTC 세력 견제용 명분 쌓기라고 해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 차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김영삼의 의도는 명분 만들기가 아니라 숙청의 서막이었습니다. 4월 2일 국방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장 이상 장군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김영선 특전사령관과 안병호 수도 방위사령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이 의아해하던 그때 권영애 장관이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통수권 차원에서 이 두 분을 경질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 권영애조차도 전날 저녁 식사 때 통보를 받았을 정도로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김영선 특전사령관은 이미 다음이 자기 차례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빼서 본가로 먼저 보내버리고 사령부 회기장에서 홀로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안병호 수방사령관은 반대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여기저기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둘 다 경질이었습니다. 4월 8일에는 군사령관급 인사가 단행되어 2군 사령관, 김영각 3군 사령관 구청회가 즉각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구청회는 김영삼과 같은 경남고등학교 후배였기에 자신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런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4월 15일에는 마침내 군단장, 사단장급까지 칼날이 뻗었습니다. 군단장 4명, 사단장 8명을 포함해 하나회 인사를 요직에 배치해온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까지 교체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대한민국 군부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1차부터 4차 숙청까지 떨어진 별의 수를 합산하면 무려 21개, 전역한 장군의 수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4월 2일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경질된 바로 그날 아침,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의 군인 아파트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20기부터 36기까지 하나회 회원 125명의 명단이 담긴 문서가 아파트 복도 곳곳에 뿌려진 것입니다. 문서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육사 하나회 회원. 이 문서를 살포한 사람은 육군교육사령부 지원처장 백승도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1차 진급에 성공한 전도 유망한 군인이었던 그는 자신보다 뒤처져 있던 동료들이 하나회라는 이유로 자신을 앞질러 가는 것을 보며 분노를 키워왔습니다. 명단이 살포되자 처음에는 장관과 총장이 그냥 해프닝으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이미 복사기를 타고 팩스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4월 13일 언론이 드디어 이 명단을 보도합니다. 비하나회 장교들이 명단을 보고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동기 중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름이 죄다 그 명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윤용남 3군 사령관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도 군 요직을 독점하며 군을 파행으로 몰고 갔던 하나회 출신들이 건재하고 있다. 이들을 당장 군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1993년 7월 9일 사파리 가든 회식 사건이 터집니다. 용산구 옥수동에서 있었던 군 장성들의 회식 자리에서 하나회 출신 이충석 합참작전부장이 물컵을 탁자에 내리치며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군을 이런 식으로 막대해도 돼? 소신도 없고 다 죽었어. 정부가 장군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외부에서도 제멋대로 군을 매도하잖아. 이 말은 곧 KBS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김영삼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동안 내버려두었던 소장 이하와 영관급까지 전부 숙청하다. 이충석은 즉각 보직 해임 및 강제 전역 처리되었고 나머지 하나회 장성들도 모두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후 대령급, 중령급 하나회 영관들도 줄줄이 한직으로 밀려나며 진급이 막혔습니다. 1993년 말 공식 수사를 통해 완성된 하나회 명단 최종본은 105명이었고 백승도가 뿌린 명단과의 일치율은 무려 90%였습니다. 숙청은 단순히 하나회 조직원을 솎아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12 군사반란에 직접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리가 남아있었습니다. 1993년 5월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황인성 국무총리에게 물었습니다. 12.12는 쿠데타냐 아니냐. 황인성은 처음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5월 13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12.12 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었다. 이를 근거로 12.12 반란에 직접 가담한 장성들에 대한 전역 조치가 단행됩니다. 이필섭 합참의장, 김진선 2군 사령관, 안병호 2군 부사령관, 그리고 12.12 당시 정병주 전 특전사령관을 체포하고 그 부관이었던 김호랑 소령을 사살한 박종규 56사단장이 모두 군복을 벗었습니다. 특히 박종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역사적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김호랑 소령의 부인은 그 충격으로 실명했고 정병주 전 사령관은 의문의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비극이 박종규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전역한 장군은 18명, 떨어진 별은 40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12.12 군사반란 이후 하나회가 군을 장악한 이래 대한민국 군 역사에서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인적 교체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새로 임명된 중장 이상 인사가 너무 많아 달아줄 계급장이 부족해서 국방부 국장급 현역들의 계급장을 빌려 달아줬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하나회 숙청 이후 1995년에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내란죄와 횡령, 살인죄로 구속 기소됩니다. 전두환에게는 사형이,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임기 말 사면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쿠데타 주동자를 법으로 심판한 첫 번째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김영삼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회가 군을 장악하고 있는 한 어느 대통령 선거에서도 군의 대통령 비토설이 현실화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회가 완전히 숙청된 이후에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소문이 흘러나왔을 정도로 하나회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숙청은 군복을 벗기는 데서 멈췄습니다.
하나회 출신들은 민간인이 된 후 정계, 재계, 사회 각 분야로 흘러들어갔으며 일부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수십 년 후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하나회에 동조했던 비하나회 장교들에 대한 제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회 속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분수령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문민 통제, 즉 선출된 민간 정부가 군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는 이 문민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1993년에 이 원칙을 확립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건너와 대통령이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던 정치적 명분, 그리고 특유의 기습적인 결단력.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순간 14년 동안 대한민국 군부를 지배해온 사조직은 단 석 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93년 3월 8일 취임 11일 만에 내린 단 하나의 결단.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와 군 지도부는 숙청 기간 동안 보름 넘게 쿠데타 상황에 대비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군부가 아닌 시민이 선택한 정부가 통치하는 나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사는 긴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1993년 봄에 김영삼이 내린 그 결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가장 깊이 매려준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3년 3월 8일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김진영 대장은 계룡대 집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관 서완수 중장은 전국 40개 기무부대장들을 모아놓고 원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군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두 사람의 전화기가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권영의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부로 귀관을 전역 처리합니다. 두 사람이 그 말을 듣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치밀했던 권력 교체극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속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랜 야당 생활 끝에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영삼이 넘어야 할 벽은 의외로 경제도 야당도 아니었습니다. 그 벽은 바로 군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힘,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 있던 하나회였습니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새 대통령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군이었습니다. 군대는 박정희의 뒤를 이어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실권을 장악하다시피 한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언제든지 문민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통해 점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회는 어떤 조직일까요? 하나회가 육사 출신 장교들로 구성된 군대 내의 사조직이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입회 조건은 두 가지였죠. 경상도 출신이고 육사 성적이 최상위권이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기준을 내세워 조직원을 선발했고 일단 하나회에 들어오면 군대 내의 출세가 보장되다시피 했습니다. 선배들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거기에 들어오는 구성원에게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나라 군대 안에 또 하나의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회는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1973년 소위 윤필용 사건이 터졌을 때죠. 이때 군 내부를 샅샅이 뒤지게 했던 대통령 박정희에게 전두환을 필두로 한 하나회 조직이 포착되었습니다. 미설에 의하면 전두환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후일 쓸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조직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이 조치가 후일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하나회는 자신들의 세력을 야금야금 확장시켜 나갔죠.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죠.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수사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육사 5기 출신인 정승화였습니다. 그는 군대 내에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로 전두환의 전행을 보며 그를 동해안의 한직으로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버린 전두환이 선수를 칩니다. 그게 12.12 사태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끄는 하나회 세력이 정승화를 체포하고 전차를 몰아 서울 한복판을 점령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후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14년 동안
하나회는 사실상 군의 모든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5분의 4, 수도 방위사령부의 사령관 10명 중 8, 청와대 경호실장 전원을 차지했죠. 그야말로 하나회가 군의 모든 혈관을 장악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조직이 문제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군은 국가의 방위 조직이어야 하는데 정치 권력과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특정 집단이 군인사와 권력을 장악하면 민간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김영삼은 이 점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이상 군의 정치 개입을 끊어내지 않으면 새 정부는 시작부터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회는 그저 정리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 새 정부가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회가 이렇게 군 내부에서 또한 정치권과 연결되어 대단한 위세를 떨칠 때 하나회에 속하지 않은 장교들, 즉 비하나회 장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윤용남 장군은 사단장 진급 차례가 됐을 때 인사 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도 누가 먼저 나가야 하는지 알잖아? 이번엔 쉬고 다음 차례에 나가. 윤용남은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밤새 분함을 참지 못해 혼자 술을 들이켰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군대 전반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이 하나회 속청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의외로 대통령 당선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6년 국회 국방위원회 회식 자리에서 군인이 현직 국회의원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농담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당시 군 수뇌부 장성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폭행하는 하극상에 가까운 난투극이 벌어졌죠. 아무리 군사정권 시대라 해도 군인이 국회의원을 패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야당의 거도였던 김영삼은 이 사건을 보고 하나회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그는 대선 후보 시절 권영의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나회를 숙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김영삼은 청와대 내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절친한 친구인 김윤도 변호사가 이끄는 민간 조직과 제1야전군 기무부대장 출신 예비역 중령을 포함한 전역 장교 그룹과만 은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왜 이토록 극단적인 보안을 유지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나회 숙청 계획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12.12 같은 쿠데타가 또 한 번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979년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하나회를 조용히 물갈이 하려다가 정보라인을 장악한 전두환 세력에 의해 역으로 당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던 거죠. 숙청거사 이틀 전인 3월 6일 오후 비성그룹은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제거 대상, 방법, 사후 조치까지 전부 확인 완료.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한편 이 순간까지도 하나회 수뇌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진영은 자신이 대통령 김영삼과 고향과 종교가 같다는 점을 들어 내가 곧 합참의장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1993년 3월 8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달 새벽 김영삼은 권영의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역사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김영삼, 군인들은 그만둘 때 사표를 제출합니까? 권영애, 군인들은 사표 내는 일 없이 인사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각오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아 그래요? 그라모 됐구마. 내가 육참총장하고 기무사령관을 오늘 바꿀락 합니다. 단 몇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화가 대한민국의 문민 통치를 완전히 자리잡게 하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지시를 받은 권영애는 극비리에 육군본부, 기무사, 수방사, 특전사의 동향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업무를 보고 있던 두 사람에게 해임 통보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죠. 서완수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함께 기무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참모장 김도윤 장군은 자신이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전화를 따로 받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서완수는 자신이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부하들 앞에서 직접 알려야만 했습니다. 김진영 전 총장은 이후 측근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내게 신임을 보낸 대통령이었는데 도대체 그 며칠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냐. 그의 고등학교 동기였던 박관용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정치인의 속뜻을 군인인 네가 어떻게 알겠냐? 후임 육군 참모총장에는 비하나회 출신의 김동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기무사령관에는 김도윤 기무사 참모장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공석이 생기고 후임이 결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시간 5분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9일 아침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영삼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랬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 짝사람들. 깜짝 놀랬을 기야. 한 수석비서관이 답했습니다. 카카, 저희들도 그렇지만 국민 모두가 얼떨떨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랬던 게 사실입니다. 동아일보는 당시 군부 반응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단하군. 역시 대단해. 충격을 넘어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회 수뇌부는 1차 숙청 이후에도 방심했습니다. 노태우 계열의 장성들은 전두환계를 날리는 쇼를 하는구나 정도로 판단했고, 심지어 ROTC 세력 견제용 명분 쌓기라고 해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 차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김영삼의 의도는 명분 만들기가 아니라 숙청의 서막이었습니다. 4월 2일 국방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장 이상 장군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김영선 특전사령관과 안병호 수도 방위사령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이 의아해하던 그때 권영애 장관이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통수권 차원에서 이 두 분을 경질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 권영애조차도 전날 저녁 식사 때 통보를 받았을 정도로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김영선 특전사령관은 이미 다음이 자기 차례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빼서 본가로 먼저 보내버리고 사령부 회기장에서 홀로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안병호 수방사령관은 반대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여기저기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둘 다 경질이었습니다. 4월 8일에는 군사령관급 인사가 단행되어 2군 사령관, 김영각 3군 사령관 구청회가 즉각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구청회는 김영삼과 같은 경남고등학교 후배였기에 자신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런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4월 15일에는 마침내 군단장, 사단장급까지 칼날이 뻗었습니다. 군단장 4명, 사단장 8명을 포함해 하나회 인사를 요직에 배치해온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까지 교체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대한민국 군부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1차부터 4차 숙청까지 떨어진 별의 수를 합산하면 무려 21개, 전역한 장군의 수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4월 2일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경질된 바로 그날 아침,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의 군인 아파트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20기부터 36기까지 하나회 회원 125명의 명단이 담긴 문서가 아파트 복도 곳곳에 뿌려진 것입니다. 문서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육사 하나회 회원. 이 문서를 살포한 사람은 육군교육사령부 지원처장 백승도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1차 진급에 성공한 전도 유망한 군인이었던 그는 자신보다 뒤처져 있던 동료들이 하나회라는 이유로 자신을 앞질러 가는 것을 보며 분노를 키워왔습니다. 명단이 살포되자 처음에는 장관과 총장이 그냥 해프닝으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이미 복사기를 타고 팩스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4월 13일 언론이 드디어 이 명단을 보도합니다. 비하나회 장교들이 명단을 보고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동기 중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름이 죄다 그 명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윤용남 3군 사령관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도 군 요직을 독점하며 군을 파행으로 몰고 갔던 하나회 출신들이 건재하고 있다. 이들을 당장 군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1993년 7월 9일 사파리 가든 회식 사건이 터집니다. 용산구 옥수동에서 있었던 군 장성들의 회식 자리에서 하나회 출신 이충석 합참작전부장이 물컵을 탁자에 내리치며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군을 이런 식으로 막대해도 돼? 소신도 없고 다 죽었어. 정부가 장군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외부에서도 제멋대로 군을 매도하잖아. 이 말은 곧 KBS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김영삼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동안 내버려두었던 소장 이하와 영관급까지 전부 숙청하다. 이충석은 즉각 보직 해임 및 강제 전역 처리되었고 나머지 하나회 장성들도 모두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후 대령급, 중령급 하나회 영관들도 줄줄이 한직으로 밀려나며 진급이 막혔습니다. 1993년 말 공식 수사를 통해 완성된 하나회 명단 최종본은 105명이었고 백승도가 뿌린 명단과의 일치율은 무려 90%였습니다. 숙청은 단순히 하나회 조직원을 솎아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12 군사반란에 직접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리가 남아있었습니다. 1993년 5월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황인성 국무총리에게 물었습니다. 12.12는 쿠데타냐 아니냐. 황인성은 처음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5월 13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12.12 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었다. 이를 근거로 12.12 반란에 직접 가담한 장성들에 대한 전역 조치가 단행됩니다.
이필섭 합참의장, 김진선 2군 사령관, 안병호 2군 부사령관, 그리고 12.12 당시 정병주 전 특전사령관을 체포하고 그 부관이었던 김호랑 소령을 사살한 박종규 56사단장이 모두 군복을 벗었습니다. 특히 박종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역사적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김호랑 소령의 부인은 그 충격으로 실명했고 정병주 전 사령관은 의문의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비극이 박종규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전역한 장군은 18명, 떨어진 별은 40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12.12 군사반란 이후 하나회가 군을 장악한 이래 대한민국 군 역사에서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인적 교체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새로 임명된 중장 이상 인사가 너무 많아 달아줄 계급장이 부족해서 국방부 국장급 현역들의 계급장을 빌려 달아줬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하나회 숙청 이후 1995년에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내란죄와 횡령, 살인죄로 구속 기소됩니다. 전두환에게는 사형이,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임기 말 사면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쿠데타 주동자를 법으로 심판한 첫 번째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김영삼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회가 군을 장악하고 있는 한 어느 대통령 선거에서도 군의 대통령 비토설이 현실화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회가 완전히 숙청된 이후에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소문이 흘러나왔을 정도로 하나회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숙청은 군복을 벗기는 데서 멈췄습니다. 하나회 출신들은 민간인이 된 후 정계, 재계, 사회 각 분야로 흘러들어갔으며 일부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수십 년 후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하나회에 동조했던 비하나회 장교들에 대한 제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회 숙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분수령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문민 통제, 즉 선출된 민간 정부가 군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는 이 문민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1993년에 이 원칙을 확립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건너와 대통령이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던 정치적 명분, 그리고 특유의 기습적인 결단력.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순간 14년 동안 대한민국 군부를 지배해온 사조직은 단 석 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93년 3월 8일 취임 11일 만에 내린 단 하나의 결단.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와 군 지도부는 숙청 기간 동안 보름 넘게 쿠데타 상황에 대비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군부가 아닌 시민이 선택한 정부가 통치하는 나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사는 긴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1993년 봄에 김영삼이 내린 그 결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가장 깊이 매려준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